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23년 6월 고2 모의고사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입니다. 오늘 배울 것들은 있잖아.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 독점 기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 텐데요. 반드시 그래프와 동반해서 시험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경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최소한 4-5번은 반복해서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 가 지문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 여기까지. 자, 나는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할 거예요. 바보예요. 수요자도 뭔지도 모른다라는 바보.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얻기를 바라는 소비자 같은 사람들에 해당하겠죠. 공급자는 뭐야? 물건을 공급해주는, 만들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네 수가 어떻다라고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냥 많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억 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공급자도 기업이 막 10억 개라고 합시다. 근데 너무 많아요. 다음,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그래서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연필과 B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연필이 뭐 질적으로 같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이 없이, 자, 여기까지. 완전 경제 시장에서 있잖아. 이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을 할 때 뭐 법적인 규제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이 수십조가 필요해. 그러면은 쉽게 진입할 수 없겠지.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우리나라 땅에는 석유가 없는데 석유 사업을 진입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또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그럼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를 집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공장이나 이런 자본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직원 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적 규제, 그리고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진입이 어려운 장애 요소를 진입장벽이라고 한다. 이 진입장벽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게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어떠한 이론을 위해서 가정한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자,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수많은 수요자와 수많은 공급자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질적인 상품들이 거래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누구나 들어와서 경쟁이 가능한 그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독점 시장은 비슷한 대체제가 없는, 자,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관계에 놓인 두 가지 재화예요. 그래서 쌀과 밀가루 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는 소주와 맥주. 그래서 야, 소주 먹어야 되는데 소주가 없네? 그럼 맥주로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대체제죠. 그런데 얘는 뭐야? 대체제가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단적인 시장이다. 예를 들어 있잖아. 여러분들이 많이 피는 담배.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담배인상공사가 담배를 만들죠. 물론 이제 해외 기업의 그런 담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한국담배인상공사가 담배를 만들죠. 그래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월성 등으로 인해 또 핸드폰 같은 경우에 예전에야 우리나라에 핸드폰 회사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삼성이죠.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그 자원의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를 말한다. 자, 여기까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입장벽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리고 대체제가 없어요. 아까 전에 동질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A 회사의 연필과 B 회사의 연필 서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대체제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요. 진입장벽이 존재해요. 자원의 희소성 또는 기술적 우월성으로 인해서. 자, 다음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경쟁자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있잖아. 내 물건을 겁나게 비싸게 팔고 싶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만들어봤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이 동질적인 상품이고요. 게다가 내가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죠. 왜?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B기업에서 사는 물건 사버리면 되지.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올리면 망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이때 기업은 가격 수용자다. 가격 수용자. 이 얘기는 나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격을 더 높게 또는 낮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수용자다.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과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다음, 시장 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다음,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 자, 여기서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 이거 이제 정리 잘 돼 있어야 돼요. 한계 수입.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수입을 한계 수입이라고 얘기해요. 간단한 경제 상식이에요. 일단 있잖아. 먼저 한계 수입을 알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 지문 말고 다른 지문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낼 수도 있고요. 다른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낸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거를 발표할 때 이런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먼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팔아요. 한 개를 팔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수량은 한 개죠. 그 가격은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총 수입은 1,000원이겠죠. 내가 만약에 2개를 팔았어요. 그럼 총 수입은 2,000원이 되겠죠. 되니? 다음, 그러면은 평균 수입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에 있잖아 2개를 팔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2,000원이었죠?
그리고 이거를 2개를 팔았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평균적으로는 뭐야? 1,000원에 팔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평균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변화량이죠. 델타. 그래서 얘는 이 총 수입이 내가 벌어들인 돈이 변화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가? 제품이 변화할 때, 제품의 수량이 변화할 때 내가 지금 뭐 총 수입이 변화하는 양입니다. 되니? 그래서 다시 제품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뭐가?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되니? 이것을 한계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자, 볼게요. 지우개가 어디 갔지? 자, 예를 들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연필 하나의 시장 가격이 100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개를 팔 때마다 수입은 항상 100원씩 증가해요. 왜? 얘네들은 뭐야?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니? 왜? 가격 수용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이 시장 가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자, 한계 수입 같은 경우에 있잖아. 독점 시장에서는 달라져요. 가격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나와요. 다시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는 있잖아. 한계 수입이 그래서 뭐야? 시장 가격입니다. 왜? 가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한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다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야? 한계 수입이 일정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이 일정하다, 정해져 있다. 왜? 가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다음,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었을 때 그래서 자, 가격과 수량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자, 물건을 있잖아. 팔 거예요. 근데 물건을 팔 때 너무 비싼 가격으로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 팔리겠죠. 그치? 이번에는 너무 싼 가격으로 팔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겠죠. 그쵸? 그런데 너무 싼 가격에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격을 조금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결정된다. 이걸 균형점이라고 하는데요.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이 균형점인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돼요. 되니? 이거는 간단한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죠. 반면에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은 가격 결정자로서 자, 아까 전에 뭐야?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여기서는 뭐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겁니다. 왜? 독점 시장에서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어떠한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뭐야? 독점 기업에 있어요.
따라서 독점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그래서 얘는 시장 지배력이란 게 뭐라고요?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지배력인데요. 그렇다면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 자, 뒷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다음에 이어질 문단에 대한 얘기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에 결정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자, 생산량을 줄이면은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아까 전에 수요 공급 법칙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죠. 수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이 반대의 경우 뭐야?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가격은 낮아진다라는 거야. 아까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알 수 있었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있잖아, 연필 한 자루를 만들어요. 근데 이 연필 한 자루를 만들었을 때 내가 막 나무를 갖고 와서 내가 직원 하나가 손으로 하나하나 깎고, 노동시간도 많겠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흑연을 꽂아가지고 막 연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는 뭐야? 직원 수가 점점 많아지고 공장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연필 하나가 굉장히 좀 가격이 많아지죠. 수량이 많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겠죠. 가령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렸을 경우에, 그래서 뭐야? 두 개를 판매한다면 가격을 이전보다 더 낮춰야 다 팔 수가 있다. 왜?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시장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됐니? 다음, 이때의 가격을 9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총 수입은 18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은 이때 뭐야? 80만 원이 된다. 자, 다시. 자, 내가 만약에 제품 한 단위를 더 만들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100만 원에 팔던 거를 90만 원에 팔았어요. 두 단위를 했을 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한 개 수입이 9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야? 총 수입이 180만 원이다. 그래서 제품을 한 단위 더 늘리기 전에는 100만 원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한 단위를 더 늘렸어요? 그럼 수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요. 그럼 가격이 떨어진 게 얼마라고요? 90만 원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는 뭐야? 맨 처음에 하나 팔았을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두 개를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90만 원이니까 18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야? 얘가 추가로 더 얼마? 8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뭐야? 한 개 수입은 80만 원이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은 종전에 판매했던 가격도 함께 낮춰야 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한 개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가격은 맨 처음에는 같지만은
100만 원. 근데 그 100만 원이었던 가격이 점점 늘릴수록 가격을 낮추겠죠. 조금씩 낮추고. 그래서 뭐야? 한 개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아까 전에 뭐라고요? 90만 원으로 내가 지금 뭐야? 수량을 늘리면서 90만 원으로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였죠. 그치? 그런데 한 개 수입은 얼마였다고요? 80만 원이었다고요. 되니?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때 가격보다 한 개 수입은 8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더 낮아요. 되니?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럼 세 단위를 팔았어요. 세 개를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9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8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야? 더 낮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가격보다 더 낮아지겠죠. 한 개 수입은. 이때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 자, 한 개 수입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 얘기했던 거 한 단위를 늘릴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을 한 개 수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뭐도 알아야 된다? 자, 한 개 비용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자, 볼게요. 한 개 비용은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말한다. 뭐 만약에 내가 떡볶이를 팔 거예요. 1인분 팔 때와 2인분 팔 때의 한 개 비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내가 떡볶이를 100개, 1000개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지고요. 뭐 종업원도 필요하고요. 그때 뭐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들겠죠. 그치? 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에요. 자, 만일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한 개 수입이 뭐라고요? 한 단위를 늘릴 때마다 얻는 수입이에요. 한 개 비용 뭐야? 한 단위를 늘릴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용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은 부자가 되겠네. 그치? 이익이 생기잖아. 이익이 생기는데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늘립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컸을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린다. 왜? 생산량을 늘릴수록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다음 이거는 자, 그래프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할게요. 다음, 반대인 경우에는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래서 자, 생산량을 감소시킨대요. 반대인 경우에는. 왜? 만약에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크다면 그럼 뭐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한 단위를 늘렸을 때 얻는 수입보다 한 단위를 늘릴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은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득이라는 거야.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줄이면 줄일수록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면은
자, 다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리고, 또는 반대로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클 경우에는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늘리고 줄이는 이 적정 지역에서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최적의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그래서 여기 한 개 수입 곡선과 한 개 비용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나오는 이 생산량이 최적의 생산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다. 딱 여기가 최적인 그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후 독점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이 최대 지불용이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근데 내가 만약 있잖아,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불용이 내가 만약에 근데 가격을 결정할 수 있잖아. 삼성이요. 근데 핸드폰 가격을 15억에 만들었어요. 사 안 사? 안 사지. 누가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핸드폰 하나 사겠냐, 그치?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 가격을 한 120, 130 정도면은 사람들이 살 용의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 지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찾아낸다. 자, 그래서 독점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최적의 생산량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조절할 수 있냐면요. 자, 아까 전에 여기에서 있잖아. 자, 한 개 비용 곡선과 한 개 수입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P1에서 P2 사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왜 P2 사이까지 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야? 수요 곡선이죠. 이 수요 곡선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불 용의. 지불 용의를 그래프로 나타난 게 바로 수요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지불 용의는 여기까지예요. 되니? 여기에 있으면 산다 안 산다? 가격이 안 산다. 여기까지가 지불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P1에서 P2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일 높은 거 부르겠죠. 그쵸? 즉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최종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조금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독점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끝났습니다. 자, 다음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거래법이라고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 독점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 회사 하나가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상태고요. 과점은요, 몇몇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가 많진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두어 개의 회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면 과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한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시장 지배적인 지위남용 뒷부분에 할 얘기고요. 부당한 공동행위 이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폐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폐해 규제주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분류. 이거 공정거래법이라고 해요. 자, 다음 첫 번째,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남용과 착취남용 첫 번째 것, 현실적,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남용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착취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하고 얻는 돈을 용역 대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변경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해서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하락시킬 때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를 이것을 뭐야? 착취남용이라고 한다. 그래, 예를 들어 있잖아. A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에이씨, 그냥 현대라고 합시다.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야, 너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뭔지 알아? 뭐 그때그때 막 되게 뭐 좋은 자동차가 나오면 얘네가 1등 먹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항상 상위권에 있는 자동차가 트럭이에요. 봉고예요, 봉고. 1톤 트럭. 왜? 항상 수요자가 계속 생겨요, 이거는. 그리고 얘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크게 막 유행 타지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1998년인가? 이때 기아를 합병을 해요. 현대가. 그러면 이제 뭐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거의 대다수가 뭐야? 현대, 기아. 이 회사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트럭의 점유율이 90% 이상이 되니까는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착취남용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방해남용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여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경쟁 제한의 폐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약탈적 가격 설정과 배타 조건부 거래가 있다.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또는 용역의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대가로 구매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약탈적 가격 설정의 한 예가요. 이것도 그냥 실명을 까자. 인터넷 서점 플랫폼 회사 아마존입니다. 얘네가 있잖아.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먹기 위해서 중고서적을 손해를 무릅쓰고 10원에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거기 몰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 이때 위헌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제재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배타 조건부 거래는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 조건부. 배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향력이 있는 콜택시 업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뭐 카카오 택시라고 합시다. 얘네가 있잖아. 자신들의 배차 어플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 사용하면은 다음부터 너네 사람들이 근데 뭐 카카오 같은 거 많이 쓰잖아. 근데 다른 데 쓰면은 나 다시는 너네들한테 콜 정보 안 줄 거야. 이러면서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공정거래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배타조건부 거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반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합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업체가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경쟁 기업을 몰아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동일 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하여 형성하는 독점 또는 과점 형태를 얘기한다. 이때 합의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근데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 그래서 예를 들어 문서나 서류 같은 것으로 합의한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또한 포함한다. 그래서 그러한 서류나 말이나 이런 거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담합은 사업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문제점이죠. 따라서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에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실행을 해야만 이게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만 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합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얘기하고 끝났네요.